세계 최강 브라질의 벽은 역시 높았습니다. 오늘 새벽 열린 브라질과의 16강전에서 1대4로 완패하며 원정 월드컵 첫 8강은 아쉽게도 무산됐습니다. 하지만 후반 백승호의 원더골로 국민들은 조금이나마 이 완패의 위안을 삼았는데요. 하지만 이 브라질의 압도적인 기량에 빌드업 축구도 선수들의 파이팅도 힘을 쓰지 못했습니다. 어제 경기 그리고 월드컵 대회에서 조한대 스포츠문화부 기자 그리고 박찬아 KBS 축구 해설위원 두 분 모시고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아쉽습니다. 네, 아쉽습니다. 하지만 우리 대표팀 또 너무 잘 싸워줬잖아요. 어제 경기를 좀 짚어보자면 정말 브라질이 대단한 팀이기는 하구나. 좀 벽이 높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어제 경기에 대해서 좀 짚어주실까요? 네, 저도 어제 경기 당연히 봤는데요. 경기 초반부터 우리 대표팀 쉽지 않았습니다. 예, 예. 네. 전반 7분 만에 수비가 뚫리면서 비니시우스에게 선제골을 내줬습니다. 전반 13분엔 슈퍼스타죠. 네이마르에게 페널티킥으로 추가골을 빼앗겼습니다. 예. 10여 분이 흐른 전반 29분에는 손흥민과 같은 소속팀에 있는 히샬리송에게 그리고 전반 36분엔 파케타에게까지 골을 허용하고 말았습니다. 전반에 4골을 허용하며 무력하다 싶을 정도로 밀리는 경기를 펼친 대표팀은 후반전 들어 힘을 냈는데요. 후반 20분에 황인범과 교체 투입돼 월드컵 데뷔전을 치른 백승호 선수가 대표팀에 힘을 불어넣었습니다. 후반 31분 시원한 만회골을 터뜨린 겁니다. 하지만 이후 우리 선수들의 득점포는 잠잠했고요. 결국 브라질의 1대4 패배로 지면서 사상 처음으로 원정 4강행을 노렸던 대표팀의 꿈을 접어야 했습니다. 8강행이죠. 네네. 예, 8강입니다. 예. 자, 세계 최강 우리 이미 익히 알고 있었고요. 어제 저희가 해설위원님과 이야기 나눌 때도 모든 선수들 다 조심해야 한다라고 말할 정도로 기량이 각각 다 뛰어난 선수들이었습니다. 그만큼 아쉽게도 굉장히 좀 큰 차로 패한 결과를 맞이하게 됐는데 박찬하 해설위원께서 보시기에는 완패 요인 어디에 있다라고 보세요? 완패 요인은 다른 거 없습니다. 브라질이 너무 뛰어난 팀입니다. 대단한 팀이고 현재 상황에서는 10번을 해도 100번을 더해도 아마 모두 다 지는 결과가 나올 확률이 대단히 높습니다. 그럴 정도로 우리가 부족하고 우리가 아쉽고 이런 경기보다는 이런 뜻이 아니라 브라질이 그만큼 좋은 경기를 했고 그리고 브라질은 이번 대회에서 우승에 도전하고 있는 아주 강력한 후보입니다. 그쵸. 그런 만큼 조별리그는 어느 정도 몸을 예열하는 그런 경기들을 치러가고 토너먼트에 올라가서 본격적으로 이 팀은 컨디션이 올라가면서 16강, 8강, 4강 결승까지 4경기를 잘 치는 쪽에 모든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실제로 그런 모습이 나왔는데 조별리그와는 확연히 다른 몸놀림이 나왔고요. 예. 그리고 3차전을 로테이션 시키면서 1, 2차전에 나왔던 선수들 중심으로 거기다가 부상으로 조별리그 2차전, 3차전에서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던 네이마르 선수까지 가세가 되면서 완전체로 물론 풀백 쪽, 측면 수비 쪽에 부상자로 인한 변화가 있긴 했습니다만 네. 거의 완전체에 가까운 전력으로 대회에 임했거든요. 우리와의 16강에 임했던 만큼 브라질은 처음부터 좋은 모습을 보이려고 했고요. 예. 그리고 이 선수들의 개인 기량, 공을 가지고 있을 때나 가지지 않을 때의 움직임이라든가 혹은 우리 선수들이 있을 때 공을 어떻게 잡아놔야 되는지 또 어떻게 돌아서야 되는지 공격을 어떻게 해야 되고 속도 변화를 어느 타이밍에 줘야 되는지 모든 면에서 브라질은 이 경기에서 이길 자격이 있었고 그리고 예. 확실히 이번 대회에서 강력한 우승에 도전할 만한 도전장을 내밀 만한 자격이 있는 팀이었습니다. 그렇습니다. 팀으로도 조별리그 3경기를 거치면서 어느 정도 완성이 된 듯한 모습이었는데 무엇보다 그 실점한 상황들을 보면 개인 기량이 정말 압도적이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네, 저도 박찬하 위원님 말에 공감합니다. 사실 브라질이 압도적인 개인 기량을 선보였습니다. 원정 8강 진출을 이루겠다는 투지도 그리고 4년 동안 갈고 닦은 빌드업 축구도 사실 브라질 선수들에게는 조금 역부족이었습니다. 네. 전반 29분에 터진 브라질의 3번째 골을 살펴보면요. 히샬리송이 페널티 박스 근처에서 헤딩으로 공을 간수한 뒤에 간결한 원터치 패스가 이어졌고 예. 그리고 시우바의 침투 패스에 김승규와 1대1로 맞선 히샬리송이 골문 앞에서 왼발로 마무리 지었습니다. 브라질의 삼각 패스에 우리 대표팀이 완전히 당한 건데요. 이 골만 보더라도 브라질 선수들의 기량을 엿볼 수 있었습니다. 결정력만 보더라도 큰 차이를 보였는데요. 전반 30분까지 한국과 브라질의 슈팅 수는
3대 4로 큰 차이가 없었습니다. 네. 하지만 브라질은 그때 이미 3대 0으로 앞서고 있던 시점이었습니다. 그만큼 브라질은 확실한 기회를 만들었고 골대 앞에서 더욱 냉정했던 겁니다. 네, 사실 우리도 후반으로 갈수록 그 상대 측 골대 앞에서 공격하는 횟수가 상당히 많이 늘었습니다. 하지만 그 막판의 결정력에서는 확실히 좀 떨어지는 모습을 보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공격도 중요하지만 수비, 일단 막는 게 중요하다. 어제 나오셔서 좀 굉장히 강조하셨거든요. 수비력이 부족했던 점은 어떤 부분을 좀 꼽고 싶으세요? 특별히 브라질과의 16강전에서 우리 팀이 못했다는 생각은 하질 않고요. 네. 아무래도 휴식일이 워낙 짧았고 우리 팀은 조별리그 3경기에서 모든 전력을 쏟아부으면서 소모전을 치렀습니다. 그런 만큼 좋은 컨디션으로 애당초 경기에 나서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했고요. 네. 그런 여파가 경기에 많이 미쳤다는 생각입니다. 그런데 출발은 나쁘지 않았어요. 우리가 황희찬 선수가 선발 라인업에 포함이 되면서 우리 대표팀이 원래 구상했었던 원한대로 이번 월드컵을 처음 치렀던 경기거든요. 출발 괜찮았고 그리고 브라질이 한 가지 이날 우리가 긍정의 기록을 기록한 게 있는데 알리송 골키퍼가 브라질의 선발 골키퍼잖아요. 알리송 선수가 조별리그에서 2경기 나왔는데 그 누구도 알리송을 상대로 유효슛을 만들지 못했어요. 알리송이 스위스와의 경기, 세르비아의 경기 세이브를 하는 상황이 없었습니다. 그럴 정도로 브라질이 그 경기, 그랬죠. 2경기를 완벽히 막아섰는데 우리가 황희찬 선수의 좋은 슛도 있었죠. 네. 몇 차례 공격을 통해서 그쵸. 브라질의 수비를 두들기기도 했었고 또 간담을 서늘케도 했었는데 수비가 흔들렸던 것은 작은 틈 하나, 그 틈을 놓치지 않는 게 강팀이고 그 팀을 얼마나 그 집요한 틈을 물고 늘어져서 좋은 공격 기회를 만드느냐, 그 기회를 골 결정력으로 살리느냐, 이게 강팀이잖아요. 브라질은 그 부분에 있어서 매우 뛰어난 모습을 보였고요. 그리고 우리가 강팀이랑 경기를 하면서 브라질이 강하다는 거 다 알고 있잖아요. 예. 그래서 수비 조직력을 견고하게 만들어야 되고 잘 지켜야 된다는 거 잘 알고 있습니다. 예. 이른 시간에 실점한 것이 결국에는 우리 선수들을 더 힘들게 만들었고 가뜩이나 정신적 피로가 극에 달아 있는 상황에서 그러니까요. 강팀을 상대로 먼저 실점을 하니까 그 부담은 숫자 1이 아니라 100, 1000 이런 느낌으로 다가왔을 거예요. 맞습니다. 뭐 말씀해 예. 주신 것처럼 사실 우리 벤투 축구가 많은 활동량을 바탕으로 점유율을 좀 가져가는 그런 축구를 했었고 특히 양쪽에 이제 사이드백들 김진수와 김문환이 많은 양을 좀 띄워줘야 했었는데 두 선수 그리고 그 외 많은 선수들이 로테이션 없이 조별리그를 계속 뛰었거든요. 체력적인 부분도 부담이 돼 보였어요, 사실. 선수들이 많이 힘든 경기를 했으니까요. 일각에서는 이 경기에서 그래 잘 지키고 맞춤형으로 브라질을 상대로 선수비 후역습을 하는 게 더 낫지 않았겠느냐 이런 얘기도 나옵니다만 저는 거기에 있어서 일정 부분도 동의하지만 결과가 바뀌진 않았을 거다. 그리고 브라질이라는 팀을 상대로 그렇게 잘 지킨다고 한들 어제의 브라질, 오늘 새벽의 브라질이었다면 충분히 우리를 상대로도 내려앉아 있는 수비진을 상대로도 좋은 공격 기회들 많이 만들었을 거고 네. 그렇다면 또 일각에서는 왜 하던 대로 하지 않고 우리 걸 버렸느냐라는 얘기가 분명히 나올 거거든요. 그래서 결과론적으로 접근하는 거는 이번 월드컵, 이번 대표팀에게는 좀 맞지 않는 포인트들이 있다고 생각하고요. 네. 혹시나 우리가 그 조별리그를 치르면서 소모 없이 이제 월드컵을 어떻게 보낼 수 있느냐 그 부분을 장기적으로 우리가 발전 보완해 나가야 될 포인트로 삼을 필요가 있다는 생각입니다. 네. 예. 사실 유독 우리나라가 남미 팀에게 좀 약한 것 같다라는 이야기도 나옵니다. 그간의 실적들이 이걸 좀 보여주는 것 같은데 이것도 좀 짚어볼까요? 네, 맞습니다. 우리 대표팀이 예전 성적들을 보면 유독 좀 남미 팀한테 길을 못 피는 경향이 좀 보이고 있습니다. 우리 대표팀은 2018년 러시아 대회까지 출전한 10번의 대회에서 34개 경기를 치렀고 6승을 수확했습니다. 이 중 2002 한일 월드컵 당시 승부차기로 승리를 거둔 스페인을 제외하고 유럽팀을 상대로 5승을 거뒀고 아프리카 팀에겐 1승을 수확했습니다. 반면에 남미 팀을 살펴보면 카타르 월드컵 이전까지 1무 4패였습니다. 우루과이와 아르헨티나에 2패씩을 당했고 볼리비아와 한 차례 비겼습니다. 이번 대회에서도 한국은 남미 팀인 우루과이와 첫 경기에서 0대 0으로 승부를 가리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유럽의 강호조 포르투갈을 상대로는 역전승을 거두면서 16강 티켓을 손에 거머쥐었습니다. 그리고 브라질전을 맞았는데 결국 또 졌습니다. 그동안 브라질을 7차례 만나 1승 6패였는데 이제 1승 7패가 됐습니다. 공교롭게도 우리 대표팀은 사상 처음으로 원정 16강에 들었던
남아공 대회 때도 남미 팀인 우루과이에 1대2로 무너져 8강행이 무산된 바 있습니다. 이번 대회로 월드컵에서 우리 대표팀의 남미 팀 상대 전적은 2무 5패가 됐습니다. 예, 뭐 남미 팀에게 우리가 좀 약하다라고는 하지만 지금 보면 우루과이, 아르헨티나한테 패배를 당했다는 건 뭐 워낙에 또 강한 팀이기도 했으니까요. 쉽지 않은 그런 경기였다는 생각도 들고요. 그래도 어제 경기에서 좀 고무적이었던 것 좀 생각을 해보면 백승호 선수가 후반에 좀 멋진 중거리 슈팅을 보여줬습니다. 백승호 선수 바르셀로나 유스 출신이고 해외 리그도 경험했다가 K리그로 리턴하면서 또 좋은 모습을 전북에서 보여줬잖아요. 이런 활약을 좀 할 거라고 어느 정도 기대를 하셨는지도 궁금하고요. 어제 어떻게 좀 활약상 보셨어요? 출전 기회가 얼마나 주어지느냐가 관건이었죠. 짧은 시간이었습니다만 백승호 선수가 이번 월드컵에서 아주 강한 임팩트를 남기는 데 성공을 했습니다. 예. 이번 월드컵에 이 팀들마다 득점이 많이 나오고 있지만 페널티 에리어 바깥쪽에서 멋진 중거리포가 그렇게 많이 나오진 않습니다. 그래서 백승호 선수의 이 왼발 발리에 가까운 중거리포는 이번 월드컵을 수놓은 아름다운 골 중에 하나로 분명히 장식이 될 거고요. 예. 역대 우리가 월드컵에서 멋진 중거리 골을 많이 넣었습니다. 86년에 박찬선 선수의 골을 시작으로 해서 최순호 선수도 그랬고 90년에 황보간의 캐논슛 있었고 예. 그리고 94년에 홍명보 선수의 멋진 스페인전이었나요? 독일전의 독일전. 골 중거리포도 있었고요. 그럴 정도로 우리가 월드컵에서 중거리 하면은 항상 기분 좋았던 장면들이 있거든요. 백승호 선수가 이번 대회에서 멋있게 또 대회를 장식을 했는데 백승호 선수도 월드컵에서 골을 넣은 기쁨을 마음껏 만끽했으면 좋겠어요. 백승호 선수가 인터뷰했을 때 마치 대역죄인처럼 국민들에게 죄송하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것보다는 우리를 대표해서 나간 거잖아요. 월드컵이라는 큰 무대에서 골을 넣은 게 얼마나 자랑스럽습니까? 네. 제가 어렸을 때 올림픽 같은 걸 보면 예. 선수들이 금메달 못 땄을 때 의뢰 너무 죄송하다고 대역죄인처럼 인터뷰하는 걸 보고 그렇게 자랐거든요. 그래서 저도 당연히 그게 맞는 건 줄 알았어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고 나서 생각을 해보니 세계에서 2등을 하고 세계에서 3등을 한 건 죄송할 일이 아니잖아요. 대단한 너무나 일이죠. 자랑스러운 일이잖아요. 예. 그리고 요즘에는 실제로 올림픽에 나가서 그런 활약을 한 선수들에게 아낌없는 박수를 보내주기도 하고 그리고 만약에 메달을 따지 못한다고 하더라도 우리가 잘 싸웠다, 잘했다 이런 응원의 메시지를 많이 전달을 하잖아요. 네. 이번 대표팀 3경기 충분히 잘했고요. 16강전에서 최강 브라질을 맞아서 큰 점수 차이로 지긴 했습니다만 백승호 선수도 어깨 당당히 피고 자신의 골을 좀 기뻐했으면 합니다. 예, 이강인 선수가 그 후반에 투입되지 않았습니까? 사실 이강인 선수가 투입되면 분위기가 반전된다라는 건 그간 이제 3번의 경기를 통해서 많이 증명이 된 바 있어서 이번에도 좀 더 빨리 투입이 됐다면 어땠을까 이런 아쉬움이 남는 것 같아요. 해설위원 생각은 어떠세요? 이강인 선수가 일찍 들어갔으면 우리에게 긍정의 장면들을 더 많이 만들어줬을 수는 있겠죠. 그런데 파울로 벤투 감독이 이 16강전이 자신의 마지막 경기였잖아요. 네. 본인은 알고 있었고 그래서 다양성의 측면으로 접근을 했던 것 같아요. 전반 끝나고 손준호 선수라든가 홍철 선수를 투입을 했고요. 그리고 이강인 선수의 선택지가 후순위였습니다. 점수 차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봤을 때는 우리가 공격력을 높여야 되고 이강인 선수의 투입 시점들, 조별리그에서 선택을 했던 타이밍들을 봤을 때는 더 빠른 투입도 우리에게는 효과적일 수 있다는 생각도 들었거든요. 하지만 그 선택을 하지 않은 건 다 코칭 스텝이 계획한 대로 이강인 선수가 투입이 됐다고 봐야 될 것 같고요. 네. 이강인 선수가 들어가서 또 좋은 모습을 잘 보였고 그런 것들이 우리 대표팀에게는 후반에 이제 경기력 변화 또 결과를 조금씩 쫓아가는 이런 선순환으로 이어졌다는 생각입니다. 사실 뭐 월드컵 전에는 월드컵 이강인 선수 같이 데려가도 기용하지도 않을 수 있다 이런 말도 있었는데 그에 비해서는 많이 중요하고 이강인 선수도 본인의 좀 역할을 보여줬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또 선수도 좀 짚어보면 김민재 선수가 선발로 출전할 것이냐도 되게 관심이었었는데 선발로 나왔었고 그래도 또 열심히 많이 뛰어줬어요. 그렇죠? 김민재 선수 어제 경기 끝나고 개인 기록을 살펴보면 예. 태클 성공률 높았고요. 인터셉트 많이 했고요. 패스 성공률이 90%가 넘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 김민재 선수가 있고 없고의 차이가 굉장히 크다고 말씀을 자주 드렸잖아요. 예. 김민재 선수, 김영건 선수 이번 대회 내내 좋은 모습 잘 보여줬고 김민재 선수가 3차전 쉬고 돌아왔잖아요. 예. 종아리 상태가 얼마나 될지 후반에 많이 힘들어해 보이긴 했어요. 힘든 모습을 보이면서도 그렇죠. 마지막까지 김민재 선수가 좋은 활약을 했는데 이번 월드컵이
제가 참 여러 가지가 아쉬운 게 손흥민 선수를 보유한 팀이고 예. 네. 김민재 선수를 보유한 팀이고 황희찬 선수 좋은 선수들을 많이 보유한 팀인데 이런 선수들이 좋은 컨디션으로 4경기를 치른 적이 단 한 번도 없습니다. 그렇네요. 네, 그러면서도 우리가 이런 모습을 보였던 만큼 네, 우리가 더 자부심 가져도 되고 네, 우리 선수들에게 응원의 박수 계속 보내줘도 되고 끊임없이 강조를 하는 게 우리가 내세울 수 있는 가장 강력한 무기를 제대로 들고 휘둘러 보지도 못한 상태에서 만들어낸 원정 16강이니까요. 예. 네, 우리는 더 당당해질 필요가 있습니다. 김승규 선수 골키퍼 역할도 항상 그 자리에 앉아 있어서 많이 거론은 되지 않지만 가장 중요한 순간에 슈퍼 세이브를 해줘야 하는 역대 가장 무거운 또 책무를 갖고 있는 자리 아니겠습니까? 이번 이 월드컵에서 김승규 선수에 대해서는 어떻게 평가하고 싶으세요? 골키퍼라는 포지션에 대해서 개념을 정리할 필요는 있는 것 같아요. 제가 생각할 때 골키퍼는 슈팅을 막는 자리가 아니라 실점을 하는 자리입니다. 그래서 완벽한 기회를 골키퍼가 걷어내는 건 사실상 불가능합니다. 네. 물론 그런 상황들을 경기당 한두 개 정도 결정적인 상황을 막아주면 그게 바로 세계적인 골키퍼 반열에 올라가거든요. 그래서 실점을 했다고 해서 유효슛 대비 실점이 많다고 해서 저조한 활약이 아니라는 걸 꼭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우리가 뒤에서부터 짧은 패스 형태로 패스 플레이를 해나가기 위해서는 골키퍼가 안정적으로 자신 있게 계속 패스를 할 수 있어야 됩니다. 뒤쪽에서 무의미하게 뻥뻥 걷어내는 건 그 누구나 할 수 있어요. 하지만 상대가 적극적으로 수비에서 들어왔을 때, 강한 압박을 해왔을 때 짧은 패스로 내동료를 보고 침착하게 볼을 내주는 건 그것은 또 다른 영역이거든요. 그것을 김승규 선수가 지난 시간 동안 잘 해냈고 또 월드컵에서 좋은 모습을 보였으니까 김승규 선수도 칭찬받을 만합니다. 예, 골키퍼 2014년엔 정성용 키퍼가 있었고 조현우 키퍼가 있었고 김승규 선수 항상 동행은 했었는데 이번에 참 좋은 모습 보여줘서 기분이 좋고 그렇다면 이번 월드컵 통틀어서 이번 한국 선수들 중에서 좀 이 선수 참 잘해줬다, 고맙다 생각하는 선수 한 선수 저희가 좀 꼽아볼까요? 아무래도 스포트라이트를 많이 받았던 선수는 제가 굳이 언급해드리지 않아도 여러분들도 다 알고 계실 거예요. 누가 잘했는지. 제 마음속에 이번 대회에서 정말 고생을 한 선수는 왼쪽 풀백 김진수 선수 그리고 오른쪽 풀백 김문환 선수입니다. 다른 선수보다는 스포트라이트를 약간 덜 받은 측면이 있어서 이 선수들 역시 이번 월드컵에서 매우 뛰어난 활약을 했고 기대 이상의 활약 그리고 일정 부분 이런 모습을 보여주면 우리 대표팀이 더 잘할 수 있겠다라고 생각했던 부분들이 있었는데요. 그 모습 그대로 잘 보여줘서 그 선수들에게도 박수를 보내고 싶습니다. 네, 이렇게 16강전을 끝으로 월드컵을 마무리하게 된 선수들 끝나고 나서 소회를 밝혔습니다. 앞서서 박찬하 해설위원도 잠시 백승호 선수의 그 발언, 아쉬움, 눈물을 흘리는 그 미안해했던 그 마음을 전해주시긴 했습니다만 오늘 그래도 한 골을 낸 유일한 선수 아니었겠습니까? 백승호 선수 어떤 소회를 밝혔나요? 네, 그렇죠. 그 벤투 감독의 그 자존심을 세워줬다고 해도 네. 과언이 아닌데요. 백승호 선수부터 한번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백승호 선수는 후반전에 황인범과 교체돼 그라운드에 들어왔는데요. 후반 31분 시원한 중거리 골을 꽂아 넣으며 벤투 감독의 믿음에 보답했습니다. 네. 백승호는 끝까지 할 수 있다는 믿음으로 16강까지 왔다며 소회를 밝혔는데요. 백승호 선수는 벤투 감독이 다들 급하게 하니까 들어가서는 최대한 차분하게 할 수 있는 걸 보여주라고 했다고 말했습니다. 네. 그리고 우리 캡틴 손흥민 선수도 인터뷰를 하는데 미안한 마음을 좀 비쳤어요. 네, 그렇습니다. 손흥민 선수는 브라질전 패배 이후에 팬들에게 죄송스럽다라고 하면서 굉장히 미안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손흥민 선수는 이제 경기 후 인터뷰에서 팬 여러분께서 응원해 주셨는데 죄송스럽다며 저희도 최선을 다했지만 너무 어려운 경기를 한 것 같다고 말했습니다. 손흥민 선수는 그래도 선수들 모두 여기까지 오는데 자랑스럽게 싸워줬고 헌신하고 노력한 것에는 의심의 여지가 없다며 동료들을 다독이기도 했습니다. 마스크를 쓰고 경기하느라 통증이 더 심해진 것 아니냐는 물음에는 선수들 고생한 것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기 때문에 자신은 괜찮다고 답하기도 했습니다. 네, 우리 손흥민 선수 사실
재기량을 다 발휘할 수 없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굉장히 본인 스스로도 답답했을 것이고 보는 팬들도 안타까움을 자아냈었던 상황들이 많았습니다. 오늘 역시도 잠시 충돌이 있은 후에 아픈지 이제 얼굴을 부여잡으면서 가면 마스크를 이제 벗고 땀을 닦는 모습을 보면서도 굉장히 좀 안타까운 생각이 들었거든요. 손흥민 선수의 이번 활약상에 대해서도 잠시 좀 여쭤보고 싶어요. 어떻게 보셨어요? 우리 선수들이 너무 큰 부담감 그리고 또 중압감을 가지고 월드컵을 치렀던 것 같아요. 손흥민 선수는 이제 주장이라는 완장의 무게감이 네. 다른 선수들보다 훨씬 더 크게 또 다가왔던 것 같고 그런 만큼 책임감을 가지고 이제 본인의 몸 상태가 온전치 않음에도 어떻게든 월드컵에 오려고 했고 월드컵에 실제로 왔습니다. 걱정도 많았고요. 있음으로 해서 우리가 얻어지는 게 많지만 자칫 월드컵 경기를 소화하면서 이 선수의 부상이 더 심해지지는 그러니까요. 않을까 이런 우려도 있었는데요. 막상 손흥민 선수가 뭔가 해줄 것 같은데 해내지 못하니까 이제 아쉬운 마음이 들었던 것도 있고 그리고 다음 경기 그리고 또 다음 경기 기회가 있으니까 손흥민 선수가 언제든지 뭔가 하나를 해주겠지 예. 이런 기대감 속에서 우리가 계속 손흥민 선수의 활약을 지켜봤잖아요. 사실 제일 중요한 거 했죠. 제일 중요한 거 했죠. 포르투갈전에서 이제 그것 없었으면 사실 또 16강도 못 갔으니까요. 그렇죠. 예. 그래서 손흥민 선수 역시도 너무 큰 압박감과 너무 큰 부담감에서는 내려왔으면 해요. 그러니까 그런 중압감, 부담감을 내려놓기 위해서는 우리가 전부 다 지지하고 있다는 거, 성원하고 있다는 거 이런 마음이 전달이 되는 게 가장 중요할 것 같거든요. 네. 선수들이 계속 월드컵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여러 가지 비판, 비난에 시달리다 보면 될 것도 잘 안 되고 가지고 있는 것도 제대로 못 보여주고 이런 장면들이 많은데 그런 거보다는 역시 박수가 최고의 선물인 것 같습니다. 예, 뭐 손흥민 선수가 얼마나 우리 국내 뭐 축구 팬들에게 대단한 의미인지는 뭐 말할 필요 없이 많으니까요. 또 굳은 일을 도맡아했던 정우영 선수 경기 끝나고 또 인터뷰를 했었죠. 네, 맞습니다. 우리 대표팀 미드필더죠. 정우영 선수가 이제 브라질에 대해서 경기 후에 인터뷰를 가졌는데요. 강한 팀이고 받아들일 것은 받아들여야 하지만 절대로 깰 수 없는 벽이라고는 생각하지 않는다고 말했습니다. 또한 전방 압박이 부족했고 그러다 보니 우리 수비 지역에서 선수들이 많이 포진하게 되면서 실점이 늘어났다며 패인을 살펴보기도 했습니다. 벤투 감독과 4년의 동행을 마무리하는 것에 대한 소감을 묻자 매 순간 완벽하진 않았지만 벤투 감독님이 중심을 잡아주고 흔들리지 않게 해주셔서 여기까지 왔다며 고마움을 표했습니다. 황인범도 경기가 끝난 후 벤투 감독에 대한 감사함을 표했는데요. 황인범은 황인범을 왜 쓰냐? 저 선수를 뭘 보고 쓰냐? 무슨 관계라서 쓰냐고 외부에서 말들이 많았다고 전했는데 이어서 자신이 감독이라면 흔들렸을 수도 있을 것 같다고 했습니다. 황인범은 그런데도 나를 믿어주셨다. 그분 덕에 내가 앞으로 더 큰 꿈을 가지고라고 말하더니 더는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선수들의 인터뷰에서도 느낄 수 있듯이 벤투 감독과 선수들의 관계가 매우 끈끈한 것 같습니다. 네, 그렇게 끈끈한 관계를 이어왔고 믿음에 보답하기 위해서 포르투갈전에서도 그렇게 투혼을 발휘했었던 우리 대표팀이었는데 이번 월드컵을 끝으로 벤투 감독이 이제 감독직에서 내려오지 않습니까? 네, 맞습니다. 벤투 감독이 기자회견에서 자신의 입장을 밝힌 건데요. 네. 벤투 감독은 한국 대표팀 감독직 재계약을 안 하기로 했다고 말했습니다. 벤투는 선수들과 대한축구협회 회장에게 내 결정을 말했다. 결정은 이미 지난 9월에 이루어졌다고 밝혔습니다. 벤투 감독은 조별리그에서 1승 1무 1패를 거두며 사상 두 번째 원정 16강 진출을 지휘했는데요. 기자회견장에서 벤투는 이제 미래를 생각할 때라면서 앞으로 쉬면서 재충전하고 그 뒤에 향후 거취에 대해 선택할 예정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또한 벤투 감독은 우리 선수들이 이뤄낸 것에 대해 고맙다. 그동안 한국 대표팀을 이끌 수 있어서 매우 자랑스럽다고도 강조했습니다. 네. 박 의원님, 이 벤투 감독 4년 동안 월드컵만을 위해서 이렇게 준비했고 오랫동안 재임했었던 감독이었고 그리고 상당히 많은 말이 있을 때 제가 알기로 박 의원께서는 이 벤투 감독을 믿을 만하다 뭐 이런 유의 이야기를 많이 하셨거든요. 결국엔 내려놓게 됐습니다. 어떻게 좀 평가하시는지요? 그러니까 저는 파울로 벤투 감독을 믿고 싶었고 다른 이유는 없었습니다. 이 감독이 어떤 결과, 좋은 결과를 낼 거라서 믿었던 게 아니라 네. 대한축구협회가 철학을 가지고 우리 대표팀을 어떤 모습으로 만들어서 월드컵에 내보내겠다라는 확고한 목표가 있었거든요. 그 목표와 부합이 했었고 우리 대표팀은
해왔던 축구도 하고 있는 축구도 하고 싶은 축구도 없었어요. 꽤 긴 시간 동안 그랬습니다. 하지만 벤투 감독이 오고 나서 우리가 하고 싶은 축구가 있고 하고 있는 축구가 있어서 저는 지지를 했던 겁니다. 나중에 다른 감독이 와서 그런 모습을 보인다면 그 감독 역시도 저는 지지할 의사가 있고요. 그런 의미에서 파울로 벤투 감독은 지난 4년이라는 시간, 실질적으로는 코비드 때문에 1년을 빼야 돼요. 그래서 3년이라는 시간 동안 팀을 체계적으로 잘 만들었습니다. 내부적으로는 유연하게 팀을 이끌고 그리고 선수단의 신뢰를 얻는 데 성공을 했는데 가장 중요한 것은 지도자가, 리더가 전술적, 전략적으로 선수를 잘 융통성 있게 지휘를 하는 것도 중요합니다만 선수들의 마음을 사로잡는 게 무엇보다 중요하거든요. 그런데 그 마음을 사로잡는 건 정말 어려운 것 같아요. 선수들의 마음이 보이지 않는데 일관적인 철학을 통해서 그리고 또 선수단을 하나의 방향으로 이끄는 과정 속에서 선수단이 벤투 감독에게 신뢰를 보냈고 지지를 보냄으로 해서 이 팀이 원팀으로 한데 뭉칠 수 있어서 월드컵에서 성적을 냈다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참 다행이고 네. 지금에서라도 파울로 벤투 감독이 재평가를 받을 기회가 생겨서 한편으로는 참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예, 그 벤투 감독에 대해서 일관된 철학이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또 일부에서 이야기를 하는 것은 초반에 그 리더십과 지금의 리더십에 좀 변화가 생겼다 이런 이야기도 하던데 이건 좀 다른 해석인 것 같아서요. 물론 그 부분에 있어서는 생각의 차이는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해요. 어. 하지만 저는 파울로 벤투 감독이 지난 시간 동안 지금 대표팀에서 보여주고 있는 모습과 초기의 모습과 큰 차이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결국에는 네. 파울로 벤투 감독이 4년이라는 시간 동안 우리 대표팀을 맡았던 건 월드컵에서 좋은 모습을 보이기 위함이었거든요. 바깥에서 바라봤을 때는 대표팀 내부에서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네. 하나하나 알기가 어렵습니다. 예. 그래서 작은 거 하나 가지고 대표팀을 평가하기는 대단히 어렵다고 보는데 내부적으로는 충분히 선수들이 이제 지지를 할 만한 그런 유연성도 보여줬고 그리고 또 일관된 철학을 바탕으로 대표팀이 운영이 됐던 거잖아요. 그런 만큼 초기와 지금 파울로 벤투 감독의 융통성 있는 모습 그리고 또 팀을 운영하는 방식에 큰 차이는 저는 없다고 보고 싶습니다. 네, 예. 알겠습니다. 우리 대표팀 이번 월드컵 참 고생도 많았고 성과도 많았습니다. 기자님 쭉 한번 우리 이번 카타르 월드컵의 성과들 좀 한번 짚어주실까요? 네, 16강전에서 무릎을 꿇기는 했지만 사실 우리 대표팀 굉장히 카타르 월드컵에서 훌륭한 성과를 얻었잖아요. 우리 대표팀은 이번 대회 조별리그 H조에 편성이 됐습니다. 같은 조 국가는 우루과이, 가나, 포르투갈이었습니다. 대표팀은 먼저 우루과이와의 조별리그 첫 경기를 가졌고 0대 0으로 아쉽게 비겼습니다. 이후 가나와 2차전을 가졌는데요. 조규성이 멀티골을 넣었지만 결국 3대 2로 패하면서 탈락 위기에 놓이게 됐습니다. 하지만 조별리그 최종전인 포르투갈과의 경기에서 극적인 2대 1 역전승을 거뒀습니다. 대표팀은 가나를 이겨준 우루과이의 1승 1무 1패로 승점과 골득실까지 같았지만 다득점에서 앞서면서 기적적으로 원정 두 번째 16강 진출에 성공했습니다. 2010 남아공 대회에 이어 12년 만에 8강 진출을 노릴 수 있는 자리에 올랐던 겁니다. 예. 한국을 이긴 브라질 이제 8강전에 가게 되는 거고 우린 사실 8강에서 일본과 만나는 것을 좀 영원했었잖아요. 크로아티아에게 승부차기 끝에 졌죠? 네, 맞습니다. 우리 경기 전에 일본과 크로아티아의 경기가 있었는데요. 이 경기에서 크로아티아가 승부차기까지 가는 접전 끝에 일본을 누르고 8강에 진출했습니다. 크로아티아는 일본과 16강전에서 전후반 90분에 연장전까지 120분을 1대 1로 비긴 뒤에 승부차기에서 3대 1로 이겼습니다. 일본은 전반 43분에 코너킥 상황에서 마에다 다이젠이 왼발 슈팅으로 선제골을 뽑았습니다. 예. 하지만 후반 10분이죠. 예. 크로아티아가 동점골을 터뜨렸습니다. 승부차기까지 간 경기는 크로아티아의 골키퍼 리바코비치가 일본의 1, 2, 4번 키커의 슛을 모두 막아내며 승리를 가져왔습니다. 이제 브라질과 크로아티아는 오는 10일 토요일 자정의 8강전을 앞두고 있습니다. 예, 8강전. 우리는 이렇게 월드컵이 끝나지만 월드컵은 계속 진행되지 않습니까? 8강, 4강 그리고 결승까지 이제 이어지게 될 텐데 다른 경기들도 일정 정리해 주실까요? 네. 먼저 브라질과 크로아티아의 경기에 이어서 오는 10일 토요일 새벽 4시엔 네덜란드와 아르헨티나의 경기가 있습니다. 그리고 다음 날인 11일 일요일 새벽 4시엔
잉글랜드와 프랑스의 경기가 열릴 예정입니다. 오는 11일 일요일 자정에도 8강전이 계획돼 있는데요. 내일 있을 모로코와 스페인 그리고 포르투갈과 스위스의 경기 결과에 따라서 맞붙을 팀이 달라지게 됩니다. 예, 월드컵 끝나지는 않습니다. 우리 경기에는 끝이 났지만요. 우리 대표팀 선수들 정말 고생 많았고 우리 팬 여러분들도 추운 날씨 속에서 많은 응원을 해줬었는데 앞으로 4년 뒤를 준비할 우리 축구 대표팀 해설위원님, 그 대표팀에게 좀 어떤 말씀 좀 해주고 싶으십니까? 이제부터가 정말 중요하겠죠. 지난 4년 동안 우리는 대표팀이 이제 어느 방향으로 향할 것인가 초석은 다졌습니다. 그리고 월드컵에서 그 가능성도 보여줬고요. 이제 우리가 하고 있는 축구가 있고 하고자 하는 축구가 있습니다. 앞으로 4년이라는 시간 동안 지금의 이 팀을 계속해서 발전 보완시킬 수 있는 장기적인 로드맵이 새롭게 세워져야지만 다가올 월드컵, 4년 뒤 월드컵에서 다시 한번 우리가 좋은 성과를 낼 수가 있겠죠. 예, 알겠습니다. 박찬아 KBS 축구 해설위원, 조한대 스포츠문화부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